탱크 수십 대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항구에는 핵미사일을 품은 잠수함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강함 뒤에서 저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카메라 뒤에는 총서기의 시선과 보안부의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0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연출 디렉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초 후 생방송입니다. 준비해주세요. 저는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매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가 매일 새벽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부연방공화국 국영방송의 간판 앵커 강준혁. 그게 저였습니다. 15살 때 방송 아카데미에 선발됐고 22살에 첫 방송을 탔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국에서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저씨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 우리 공화국은 사거리 1000km급 탄도미사일 철룡 3호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총석이 동지의 탁월한 영도 아래 이루어진 이번 발사는 공화국의 위대한 군사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쾌거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동해 상공 1200km를 비행한 뒤 정확한 목표 지점에 착탄하였으며 이로써 공화국은 완전한 핵 억지력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대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15년간 훈련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공화국의 위대함을 외치면서도 저는 그냥 기계처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유리 너머 방송 부조정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카메라에 고정한 채 눈끝으로 살짝 확인했습니다. 짙은 회색 인민복 차림의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경호원 2명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총석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대본을 계속 읽었습니다.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경험이 그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졌고 빨간 불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연출 디렉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완벽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건물 안에는 방송 스태프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부 요원 김석진이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살아있었습니다. 강준혁 동무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서기의 관심, 보안부의 감시, 아내가 설계한 잠수함의 비밀, 그리고 제가 꿈에도 몰랐던 제 자신의 정체.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던 그 새벽 이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고 총성을 피했고 배신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땅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준혁입니다. 2009년까지 북부연방공화국에서 살았습니다. 국영방송 앵커였습니다.
아내 윤하영은 국립잠수함 설계연구소 수석 엔지니어였고 우리에게는 아들 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도 몰랐던 폭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날 김석진은 저를 방송국 지하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좁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석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열더니 종이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강준혁 동무 가족 관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아내분은 윤하영 동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립잠수함 설계연구소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아드님은요? 준서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유학 중입니다. 김석진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1살입니다. 언제 출국했습니까? 올해 4월입니다. 김석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조사입니다. 총석이 동지께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모두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손에 땀이 났는지. 집에 돌아오니 아내 윤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김석진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부 요원이 왔었다고. 일상적인 조사라고 했다고. 가족 관계를 물어봤다고.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당신이랑 준서 얘기했어요.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앞으로 절대 밖에서 우리 얘기하지 말아요. 특히 준서 얘기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방송국 정문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차였습니다. 김석진의 차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매달 동해 항구도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화국이 12년째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 폭풍급 2번함.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과 심도 제어 장치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국가 1급 기밀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장 갔다 돌아오는 날이면 늘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쪽 세계의 규칙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안전한 세계였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잠수함이 완성되면 공화국은 수중에서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세계가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머릿속에 담고 사는 아내는 저한테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주방에서 밥을 하고 주말이면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늘 신기했습니다. 그해 여름 방송국 동료 앵커 최민서가 사라졌습니다. 최민서는 저보다 2살 어린 35살이었습니다. 방송 감각이 뛰어났고 총석이도 그를 아꼈습니다. 전용 분장실이 생겼고 관용차도 배정됐습니다. 방송국 안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안사령부 특수차량에 실려 북부 산악지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죄목은 공화국 체제 비방과 기밀 유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안에서 돌던 진짜 소문은 달랐습니다.
총석이 부인이 최민서를 미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석이가 너무 아끼니까. 그래서 보안부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서도 전용 분장실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흘 전에 전용 분장실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급 의상 3벌이 배달됐습니다. 총석이 특별 지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최민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위험한 거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총석이가 당신한테 관심 가지는 게 이상해요. 전용 분장실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보안부 차가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저는 과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냥 방송을 잘해서 아끼는 거라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최민서도 방송을 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최민서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간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서 생각도 났습니다. 준서는 4월에 동남아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역에서 배웅하던 날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잘 다녀올게요. 저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사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유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탈출 계획이었다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군용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 쪽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잠수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8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국장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가니 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혁 동무,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중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석이 동지 공식 행사 전담 앵커로 발탁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 행사는 강준혁 동무가 진행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공화국 건국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방송국에 나가 자정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건국 기념 열병식 연습이 시내 큰 길에서 매일 밤 진행됐습니다. 탱크 수십 대가 아스팔트 위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탱크 소리가 들릴 때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전차 궤도가 땅을 긁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상공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저공 비행 연습을 했습니다. 2대, 4대, 6대씩 떼를 지어 하늘을 갈랐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공화국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굉음 속에서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강한 척하는 나라일수록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념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총석이가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총석이가 천천히 스튜디오를 둘러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오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멈춰 서더니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강준혁 동무, 수고가 많네요. 총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황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념일 방송 잘 부탁해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석이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더니 돌아섰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총석이가 나가고 나서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동료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총석이 동지가 직접 오신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념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항구 기지로 또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연락이 늦었습니다. 저녁 9시가 돼도 문자가 없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기술 점검 연장됐습니다. 이틀 더 있어야 해요. 저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짧게라도 꼭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만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김석진이 또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동무 잠깐요. 저는 멈췄습니다. 김석진이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지금 항구 기지에서 특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김석진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잠수함 설계도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석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 결과가 판단합니다. 강준혁 동무는 예정대로 기념일 방송을 진행하세요. 그게 지금 동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기밀을 유출했을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20년 가까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결백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최민서처럼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손이 흔들려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의심이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준혁 동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내일 밤 11시 항구 외곽 창고지대. 혼자 오세요. 아내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화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내에 대한 실마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창밖에서 또 탱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념일 전날 밤 마지막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고사포 연습 사격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가지 않으면 아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면 저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갔습니다. 11시가 됐을 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어두운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항구 외곽까지는 걸어서 20분쯤 걸렸습니다. 순찰대를 2번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창고지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졌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옆을 봤습니다. 총석이 부인 리에란이었습니다. 총석이 부인이 왜 여기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에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놀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항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 속에 잠수함 기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함교가 야간 조명 아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12년 동안 설계한 바로 그 잠수함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안에 핵미사일이 실릴 거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리에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국가보안부 신상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강준혁 동무. 리에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명이 리준혁이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리준혁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30년 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쓰다가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리에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생년월일, 출생지, 부친 기록까지.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손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부친 리광철. 총석이 동지 생모 소생 첫째 아들. 저는 고개를 들어 리에란을 봤습니다. 리에란이 말했습니다. 총석이 동지와 배달은 형제예요. 어머니가 달라요. 강준혁 동무 아버지는 전처 소생이에요. 총석이가 3살 때 기록이 지워졌어요. 반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뒤로 강씨 성을 쓰게 됐고 이름도 바뀌었고 기억도 지워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7년을 살면서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이제 와서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비밀을 끌어안고 사셨던 걸까? 리에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신상조사 보고서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처음엔 당신을 없애려고 했어요. 총석이가 당신한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최민서처럼 처리하려고 보안부에 지시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 혈육이더라고요. 총석이 모르는 혈육.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잠수함 기지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에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내분 조사는 내가 만든 겁니다. 당신을 오늘 밤 이 자리로 불러내려고. 실제로는 아무 혐의 없어요. 사흘 안에 풀어드릴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말에 그나마 숨이 쉬어졌습니다. 리에란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준혁 동무. 지금 당신은 매우 위험해요. 총석이가 당신을 좋아할수록 내가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당신이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리에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야 해요.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아내분이랑 같이. 그 말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공화국에서 탈북은 총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어도 결국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리에란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시간이 없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리에란이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봉투 안에는 출장 증명서 2장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윤하영 두 이름으로 발급된 북부 해안 도시 취재 출장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리에란이 말했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국경 도시까지 가세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면 돼요. 이름은 박선호. 국경 다리 뒤쪽 골목에서 기다릴 거예요. 연락처랑 장소는 이 메모지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리에란이 말했습니다. 1인당 12,000달러예요. 준비됐어요. 저는 집을 팔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리에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집 근처였습니다. 내리세요. 이 차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리에란 말대로였습니다. 아내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더 꽉 안았습니다. 자리에 앉혀서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리에란을 만난 것, 제 본명이 리준혁이라는 것, 총석이와 배다른 형제라는 것, 사흘 뒤 탈북해야 한다는 것. 아내는 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 팔아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내놨습니다. 비공식 거래였습니다. 오후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4,000달러였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내 짐 속 이중 바닥에 나눠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나가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평소처럼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내일 이 자리에 제가 없다는 걸. 방송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김석진이 또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 동무 내일 출장이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가방 2개, 옷 몇 벌, 서류, 그리고 돈. 아내가 작은 사진 하나를 챙겼습니다. 아들 준서가 12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그것만 가져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국경 도시까지는 6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봤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군인들이 검문하러 들어올까봐. 하지만 검문은 없었습니다. 출장 서류 덕분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근처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밤 10시, 국경 다리 뒤쪽 골목. 5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서 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녁 9시 반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골목골목을 걸었습니다. 순찰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국경 다리 뒤쪽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10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10시 30분이 됐을 때 남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선호 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아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선호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세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요즘 국경 경비가 심해졌어요. 1인당 3,000달러씩 더 주셔야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돈이 이게 전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선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이미 건너갔어요. 아들 보러 가야 해요. 제발요. 박선호가 멈췄습니다. 잠시 저를 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가요. 미안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군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2,400달러가 모자랐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강을 건너요. 직접.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경까지 걸어서 30분이에요. 강폭이 넓지 않아요. 건널 수 있어요. 저는 총격 얘기를 했습니다. 순찰대가 총을 쏜다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총 맞아요. 어차피 우리 죽어요. 그럼 건너가다 죽는 게 나아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핵잠수함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차가운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갑시다. 우리는 국경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강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워요. 정말 차가워요. 괜찮아요. 아내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은 채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 상류 쪽이었습니다. 군 순찰 보트였습니다. 탐조등이 강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코까지 물이 찼습니다.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탐조등이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잡았습니다. 탐조등이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가요. 빨리요. 강을 건넜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와 저를 잡았습니다. 건넜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쪼그려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강가에 오래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탐조등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떠나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우리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리에란이 알려준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북쪽 끝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불이 켜지더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리에란 씨가 보냈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강 건넜어요. 브로커가 배신했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여기서 좀 쉬세요. 안전한 곳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쉰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목사님이 밥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으로 가야 해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돼요. 베트남을 경유해야 해요. 시간이 좀 걸려요. 2달은 여기 있어야 해요. 2달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 숨어 계셔야 해요. 목사님이 조선족 여성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순자라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집 지하실을 쓰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순자 씨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니 좁고 어두웠습니다. 이불이 2장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밥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하실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순자 씨는 매일 밥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어디 사셨어요? 남편분은 뭐 하셨어요? 직업이 뭐예요? 돈은 얼마나 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도 낌새를 챘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해요. 너무 많이 물어봐요. 특히 직업 얘기를.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최순자 씨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국영방송 앵커래요. 아내는 잠수함 연구원이래요. 간부급이에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세요. 1인당 얼마라고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순자 씨가 우리 팔아넘기려 해요. 내일 오후에 누가 온대요?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최순자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교회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탈북자인데 위험해요. 목사님이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최순자 씨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순자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탈북자들을 여럿 팔아넘겼어요. 잘 도망쳐 나왔네요. 어떡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태국 가는 루트 알아볼게요. 믿을 만한 브로커 알아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2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경유에서 태국 방콕까지 가는 루트였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이 직접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탔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류를 검사하는 군인이 우리를 한참 봤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였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허가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콕의 작은 여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창밖에는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공화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넓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가 여기까지 혼자 왔겠네요. 이 길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1살짜리 아이가 혼자 이 길을 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가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 인천행 비행기 타세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보낸 2달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최순자 씨 지하실에서 숨죽이며 지내던 날들, 새벽 2시에 맨몸으로 도망치던 순간, 그 모든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고 자유를 원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오전 10시 출발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그러게요. 정말 해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방콕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야자수들이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6시간 후에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탈북자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씨, 윤하영 씨 맞죠? 저는 강준혁입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췄다 출발했습니다. 공화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화국에서는 길에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크고 깨끗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이불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방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상담 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3개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엔 낯선 것들이 많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물건 이름이 달랐습니다. 제가 쓰던 말을 쓰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 앵커로 20년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말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준혁 씨, 가족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드님이요. 이름이 강준서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회 가능해요. 저는 아내한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가 온대요. 내일 온대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였습니다. 면회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얼굴이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컸습니다. 아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아내도 달려왔습니다. 우리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강을 건넜어. 브로커가 배신해서 직접 건넜지.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위험하셨겠다. 괜찮아. 왔잖아. 살아서 왔잖아. 아들이 제 손목을 봤습니다. 아빠, 그 시계. 저는 아버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거야.
이것만 가져왔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집 구했어요. 경기도의 투룸이에요. 하나원 끝나면 거기서 살아요. 어떻게 집을 구했어? 아르바이트 했어요. 돈 좀 모았어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만 참으세요. 곧 만나요. 아들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나라에서 버텨온 어깨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0년 6월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집으로 가요.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집이에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방 2개, 부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들이 청소를 해뒀습니다. 아빠, 엄마는 큰 방 쓰세요. 저는 작은 방 쓸게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삼겹살 먹으러 가요. 우리는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매일 맛있는 거 먹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 윤아영은 국내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이 여기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강을 건너고 지하실에서 버티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공화국에서 겪은 일들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댓글에 응원의 말을 달아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남이 써준 대본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준서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볼 때마다 웃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 시계를 봅니다. 리준혁이라는 이름이 생각납니다. 37년을 살면서 몰랐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저를 살렸습니다. 리에란이 그 이름 덕분에 저를 살려줬습니다. 리에란은 지금도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화국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탱크 소리를 들으며 자고 미사일 뉴스를 읽으며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걸, 가족을 사랑하고 웃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유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어디서든 여러분의 한마디가 자유를 꿈꾸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